어제 받은 글이 자꾸 돌았습니다. 이 정치권 쪽에 뭐 메신저, SNS 등에 받은 글이 자꾸 돌았는데 김현지 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보내고 김남준 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국정감사 불출석 때문에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나? 그러니까 많이 기자들이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인사가 오후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예.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 어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라고 하면서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을 더 늘리겠다. 김남준 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한다 라고 밝혔는데 이 말인즉슨 그러면 기존의 그런 부속실장 자리에 누가 가나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했었는데 김현지 비서관이 가게 됐던 거예요. 저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이래 네. 이렇게 황당무계한 일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을 V1이라고 했으면 V0를 김건희 여사다라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똑같아요. 지금 V1이 이재명이고 V0가 김현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강하게 김현지를 지금 보호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개딸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 별로 보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정청래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공격하고 있잖아요. 믿고 협상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반미 시위하고 있고. 그렇죠. 오히려 친명이라는 사람들이 더 이재명 대통령 공경하게 만들고 있는데 김현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김현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정도로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감싸고 돌면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아니 김현지가 총무비서관밖에 안 되는데 아니 뭐 장관급도 아니고 근데 뭘 저렇게까지 감싸면서 이렇게 깎아먹냐 지지율을 라는 얘기가 분명히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정청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물고 늘어지기 딱 좋습니까?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김현지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말은 현재 핵심 실세가 누구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재명도 정청래도 아니다 김현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현지에 대한 과잉 보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약점이 누구냐 김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잉 보호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 예전에는 김현지가 누군지 몰랐던 사람들조차도 그렇죠. 이렇게까지 과잉으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행보를 가져가면 김현지가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까지 하냐라는 여론이 일반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김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김현지의 정체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그 압박감은 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어떤 수명을 단축시킬 것이고 그 선봉에 김현지가 설 것이다. 김현지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날이 결국 이재명 정부가 끝나는 날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 국정감사 안 나간다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동안에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안 나간 적이 30년 넘게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건 안 나간다. 그래갖고 논란이 많았고 그랬던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비서실장이 나가면 된다. 비서실장이 다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사현통이라는 말이 더욱더 퍼지게 됐었는데 이번에 인사 발표 형식을 두고서도 좀 뒷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현지 이름을 명단에서 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비서관급은 원래 이름은 뭐 발표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까지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성남 라인 돌려막기까지. 이번에 인사를 두고 정말 김현지가 대단하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김현지를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 1부속실장으로 바꾼 것은 결국은 이제 지금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총무비서관은 당연히 국정감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관리를 두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요구를 하니까 결국은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자리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부속실장이라서 이제 총무비서관에서 이제 부속실장으로 이제 바꾼 것 같은데 부속실장도 굉장히 핵심 자리죠. 굉장히 핵심이죠. 여기는 바로 핵심이죠. 바로 대통령 지근거리에 이제 있는 자리인데 또 관리적으로 부속실장은 또 국정감사에 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뭐 어차피 뭐 부속실장이나 총무비서관이나 김현지가 그냥
마크에서 다 역할을 하는데 뭐 부속실장을 바꾸지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하지 않았나 이제 추측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재명 정권 바뀌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 후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참 그 안타까운 근거가 바로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법치가 아니라 인치입니다. 인치. 네. 그리고 선진국은 법치로 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사람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도 같은 경우도 결국은 물러나지 않고 버티니까 결국은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그냥 쫓아내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위인 설관이 아니라 위인 폐관 그런 위인 식으로 폐관. 예, 법을 악용을 하는데 김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결국 김현지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에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속실장으로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사람에 따라서 인사도 그렇고 법 제도 운영도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의원님 얘기하고는 조금 설명이 다르더라고요. 예, 대통령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개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점검하면서 소규모 개편을 이뤘다. 예,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직전에 내 오른팔 왼팔 뭐 첫건은 뭐 김용 정진상 정도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김현지가 김용 정진상보다 더 합한 것보다 더 파워가 더 센 것 같아. 아니 왜냐하면 같이 근무한 시간도 그렇고 같이 지금 이제 있는 시간도 그렇고 김현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리스크를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된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이유도 그렇고 그 이전에는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김용도 없었고 정진상도 없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김현지는 뭐 이동호라든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의 모든 어떤 문제점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과 이재명이 보호할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아마 김현지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정치적 거물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김현지 비서관에만 또 저희가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도 더 알아야 됩니다. 이 김남준 부속실장, 제1부속실장이던 사람, 이 사람도 상당히 핵심 실세죠. 근데 대변인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제 대변인이 됐는데 김남준 실장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일 당시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당시에도 대변인을 맡았고, 그래서 이재명의 입으로 불리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리고 지역 방송사 앵커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과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그런 인사고, 내년 6월에 그 보궐선거에서 개항에 나갈 것으로 그렇게 이름이 거론이 되기도 합니다. 개항 쪽 사시잖아요, 우리 보좌관님. 예? 저희 지역고요. 예. 개항 쪽 사시는데 거기 또 지금 송영길 전 시장이 다시 돌아가길 원하고 있는데. 아유, 송영길 시장 요즘 지역에서 되게 자주 목격이 된다라는 그런 후일담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송영길 시장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쉽게 자리를 내줬기 때문에 네. 욕심이 다시 생기겠죠. 근데 뭐 송영길 시장은 나중에 뭐 얘기가 다시 나오면 얘기하기로 하고, 이 김남준 실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김현지 비서관이나 제가 지금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용산의 어떤 인사를 보면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인사라든가 그런 면에서 뭐 오직 친명만 기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정무수석 같은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친명은 아니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비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골고루 사용하면서 약간 탕평책을 펼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초반에는. 그러다가 지금 딱 100일 됐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만에 약간 좀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렸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사람이 특히나 정치인이 코너에 몰리면 자기가 쓰던 사람만 씁니다. 지금 성남 경기 라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존도가 상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믿을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성남 경기 라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그 말은 성남 경기 라인이 아닌 다른 민주당에서 약간 주류를 차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성남 경기 라인이 언제부터 민주당의 주류였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비주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의 역사와 함께 하지 않았던 시간이 더 긴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잡음이 나오는 것이고 불만이 나오는 것이고 김현지라든가 이런 사람들 감싸고 도는 것에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은
집권 1년 차니까 파워가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민주당 내에서 벌써 김현지부터 물어뜯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인증해줬거든요. 나의 가장 약한 고리가 김현지다, 김남준이다 이런 사람들 성남 경기 라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듣보잡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통령 핵심 측근이 되고 민주당의 어떤 핵심으로서 뭐 군림하는 모습을 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든가 혹은 오랫동안 민주당 정치를 해온 굉장히 뼈대 굵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인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성남 라인 인사들이 이번에 요직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윤기천 제2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김현지 비서관의 원래 자리였던 총무비서관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윤기천 부속실장 역시 그 이번에 성남 라인의 핵심 인사로 꼽히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윤기천 실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이후에 이제 구청장 뭐 분당 구청장을 지내기도 했던 그런 인사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은 신설한 정무기획비서관으로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국회와의 소통을 담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성남 라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핵심 라인을 꿰찼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그 금요비데이 프로그램에 이기인 전 이제 성남 도의원이 성남 시의원이 출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설명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김현지 지금 실장이죠 부속 실장이 과거에 그 성남 시의원 성추행 무고 사건과 관련해 연루가 됐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김현지 그 비서관 김현지 실장이 과거에 2013년에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괴문자 33,000여 건이 발송되는 이른바 성남 괴문자 사건과 관련해서 발송을 주도했다.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됐었는데 벌금 150만 원형을 2013년에 선고를 받았다. 당시에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소속이 돼 있던 법무법인이 김현지 실장을 변호를 했었다. 이런 내용을 어저께 저희가 알린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알려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진 하나 또 띄워드릴 건데 이것도 이제 이기인 의원, 이기인 이제 개혁신당 사무총장이죠. 이분이 이제 SNS에 올라온 부분인데 이분이 그 김현지 괴문자의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시장 옆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입니다. 옆에서 턱 만지고 있는 사람이 이번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이 된 윤기천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이제 꽥꽥 소리 지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그분이 이제 뭐 돈 받고 해임된 수행비서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짧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김현지 실장이 고위 공무원인데 보통 이 정도 고위 공무원이면은 신분 뭐 어디 출생이고 고등학교, 대학교 어디 나왔고 대학원 어디 나왔고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동안 양력이 나오는데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는 실세라는데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고위 공무원인데도 그러니까 만사현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전례를 봤을 때 우리가 수십 년간의 전례를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좀 탈이 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불출석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비난을 하는데 김현지 지금 실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호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러다 국감 후에 김현지를 총무비서관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예, 정말 그 어이없는 지금 인사인데, 네. 정말 그 청문회 내지는 법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공격을 하지 말아야 될 대법원 원장이나 대법관에 대해서는 기어코 네. 뭐 청문회를 만들면서 지금 이제 그 대법원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반면에 당연히 국감법에서 나와야 될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총무비서관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부속실장으로 임명하는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어떤 일들이죠. 그러면서도 또 민주당에서는 아니 비서실장이 답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보통 국감 자리 장관만 참석하면 되지 네. 왜 뒤에 뭐 국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분석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김현지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것은 저는 정보가 없는 사람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정말 그 알릴 어떤 거리가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정말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나 그런 어떤 사람인 경우에 이제 이런 어떤 것을 알리지 않는데 저는 뭐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현지가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좀 알려진 그런 어떤 지위에 있은 적은 없었잖아요.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경기 동부연합 일환의 어떤 그런 어떤 조직에 있다가 당시 그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면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 지금 대통령실까지 쭉 이어져 왔을 정도인데 어쨌든 어떤 그런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과거로부터의 그런 모든 비밀 그런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 김현지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좀 더 이제 파이팅을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 같으면 지금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소스를 통해서 뭐 알려고 할 건데 지금 성남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알아도 과거에 있던 김현지가 얼마만큼 공무원들에게 갑질했는지 저도 좀 이야기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알아볼 어떤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아쉽기도 해요. 한편으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이번에 액티브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반대 상황이었다면은 지금이 야당이 지금 여당이었다면은 좌파 언론, 뭐 민주당 측에서 뭐 각종 취재하고 뻗치기하고 뭐 특집 프로그램 만들고 난리 나겠죠. 예. 솔직히 김현지 씨에 대해서 과거 판결문이나 뭐 등기부 이런 거 떼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제가 국힘 입장이라면 자꾸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국힘 입장이라면 김현지 실장만 팔 것 같습니다. 약한 굴이라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 파악하려고 노력도 많이 할 거고 아마 제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 문제라고는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좀 압축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당연히 더 해야 되겠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김현지를 한번 슬쩍 찔러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잉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김현지한테 분명히 뭔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찌르면 찌를수록 저렇게 오버 리액션 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타격감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위원님과 좀 생각이 동일한 게 국민의힘에서 아예 김현지 전담 팀을 따로 만들어서 상설적으로 배치를 하면 저쪽에 어떤 오버리액션은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꼬리가 잡히게 되어 있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김현지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직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이것은 단지 어떤 뭐 이재명 정부를 뭐 타격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는 1급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1억이 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거엔 뭐 했고 지금 뭐 하는지 도대체 목소리는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커뮤니티를 보다가 이런 댓글을 발견했어요. 김현지 비서관은 한국어 못하냐? 혹시 뭐 중국말 하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우리가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김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계획적으로 좀 조직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백광현 씨라든지 아니면 이기인 총장이라든지 갑자기 생각난 이름이네. 유동규 본부장이라든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그건 그렇고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저도 어제 방송을 보고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제보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김현지 실장이 성남에 있는 모 대학을 나오고 뭐 4년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대학을 나오고 또 뭐 같은 대학의 은사가 뭐 어떤 자리로 간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뭐 팩트 체크가 안 된 부분이니까 이 정도로만 좀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저런 제보들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도 일단 좀 있으면은 이제 아마 내부에서 아마 이런 또 제보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근데 우리가 아쉬운 게 과거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실에는 보면 우리 내부에서 예를 들면 뭐 좀 중간에 뭐 왕왕 문제가 있어서 뭐 교체를 한다든지 또 뭐 한동훈 또 비대위원장도 뭐 여사 뭐 칠상시다 뭐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굉장히 좀 비판을 좀 많이 했는 것들이 뼈아픈데 아마 민주당도 아마 시간이 흐르면 내부에서도 아마 이런 관련돼서 제보가 폭발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 시간을 좀 단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 얘기 저희가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원포인트로 이거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그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궁금해하셨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의 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법학자죠. 한국 헌법학회 부회장 출신 사법시험 합격하여서 연수원 21기로 이제 뭐 활동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사회 현장과 이론을 연결하는 법조인으로 평가돼 공정한 당무감사를 통해 당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인사가 왜 늦어지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힘 취재를 좀 해보면은 이게 나름 서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선에 심혈을 좀 기울였다. 어느 측에도 혹시나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어느 쪽에서도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런 인사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호선 교수를 또 임명을 했습니다. 예, 저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 저도 어제 뭐 축하의 전화도 드렸는데 네. 뭐 저하고는 뭐 여러 가지 또 세미나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좀 해서 제가 좀 비교적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사실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호선 교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실력이 검증이 됐죠. 사실도 합격했고 지금 국민대 법대 교수로 있으면서도 헌법학회 부회장 등등으로 있어서 일단은 실력도 검증이 됐고 네. 그리고 인격이라든지 어떤 도덕성 문제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 자유파 측면에서 본다면 허영 교수와 더불어 탄핵 국면에서 가장 강력하게 탄핵은 위헌이다고 이제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고 뭐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저하고는 이제 국민 저항권 세미나라는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좀 알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원장은 아주 적격이다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사고당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당무감사 특히 뭐 단계 사건이라든지 지금 이제 지금 당이 걸려 있는 감사위원장으로서 당무감사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어떤 일들이 그동안 좀 정체가 돼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분야의 일이 좀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탄핵 무효를 주장하시던 분이죠. 뭐 어떤 기사에서는 뭐 반탄이어가지고 어디서 비판하는 거 아니냐, 비난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반탄이 아니라 탄핵 무효를 외치던 그런 분입니다. 예, 그건 그렇고 그 장동혁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는 사실관계 밝힐 것이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종결이 되지 않았다. 원칙을 갖고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무감사위원장에 이호선 교수를 임명하면서 당원 게시판 문제까지도 거론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라든가 혹은 이호선 교수의 어떤 그 감사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친한계가 반발하는 것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가 한동훈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 원리 원칙을 가지고 이게 종결된 사건이 아니니까 원리 원칙대로 들여다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한동훈계 입장에서는 만약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이 떳떳하다면 오히려 반길 일이죠. 이거에 대해서 그래 원리 원칙대로 하자. 누군가를 몰아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관계가 어땠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들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이 전개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왜 종결짓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리 원칙대로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찔릴 게 없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까지 반응을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 우리가 탄핵 이전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전부터 문제가 돼 왔던 것이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 여기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어떤 특정 세력이 개입이 되어 있다면 이 문제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반론이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누구나 당원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당원 누구나 다 윤석열 대통령 반대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이것이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직화되고 조작된 것이라면 아이들을 돌려쓰고 특정 시간대에 그것을 올리고 마치 당원들의 여론이 다 그런 것처럼 짜집기 해가지고 기사를 제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타격을 주기 위함으로써 당원 게시판에 악용됐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공당이라면 최소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여론 조작의 움직임을 용인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여론 조작의
중심에 한동훈 전 대표와 그 가족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다면 오히려 이 조사를 받으면 돼요. 근데 본인이 지금 친한계에서는 부정선거를 거론했던 인사라고 하면서 이호선 교수에 대해서 또 비판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건 뭐 전형적인 흠집내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호선 교수 뭐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분인데 과거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상당히 합리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헌법학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헌법에 기초해서 그 법조항의 어떤 지금 현재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적용했던 법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잘 반박을 하고 계셨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헌법학자가 자신의 어떤 의견을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뭐 음모론이다 혹은 부정선거론자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비열한 행위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호선 교수가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부정선거가 아니라 이제 사전선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제 국민의 어떤 이 선거의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선거일까지 어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사전 선거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맞느냐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 이제 원칙적인 입장이었는데 뭐 이런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호선 교수의 어떤 임명이 돼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친한계로 봐서는 오히려 더 저는 피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 제기를 한 것 자체가 마치 이제 당계 게시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확정적으로 이제 걸려 있는 것처럼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이제 당무감사위원장은 정말 그 공평 타당하게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서 혹시 당계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또 당헌 당규에 따라서 나름대로 또 징계를 또 하면 됩니다. 그게 뭐 사과부터 해서 당원권 정지까지 여러 가지 징계의 어떤 정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이제 하면서 깔끔하게 넘어가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관련된 어떤 본인을 위해서는 저는 당연한 어떤 수순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